자, 이제 시장론 풀고요.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면은 뒤에 정책론까지 오늘 하기로 했죠. 근데 정책론까지 문제는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론 정리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3쪽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동산 공간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창조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자, 건축업자 등의 수요 공급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절하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맞죠? 5번이 틀렸죠.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게 그렇지가 않죠.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시장이 다른 일반 재화시장과는 구별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 비조직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 때문에 훨씬 더 그 불안전한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은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정부의 금융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말도 안 되죠. 자금의 유용성이라는 게 다 금융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죠.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 시장이 세분되죠. 용도, 위치, 규모, 질 등에 따라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분화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의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의 경쟁을 지역적인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시장, 국지성, 부분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억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는 시장이므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에 근거한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고정성은 부동산 시장의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게 틀렸죠?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는 것은 고가성이죠. 고가성. 고정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틀렸고. 기억, 니은은 맞고 이것은 틀렸죠. 기억, 니은, 리을이나 기억, 니은, 미음 중에 있다는 얘기죠. 정답이 지금 1번, 2번 중에 그렇게 되어 있죠. 리을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죠. 이거 맞고요. 미음이 틀렸나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1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자, 5번도 같은 박스형이죠. 4번도 박스형이고 5번도 박스형이에요. 박스형 문제가 4번과 5번이 다르죠. 4번 문제는 풀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5번과 같은 형태는 일단 찍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개수를 모르면은 찍어야 돼요. 하나라도 세모가 나오는 순간 그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것. A의 불안전 경쟁. 맞죠? 부동산이 불안전 경쟁. B의 지역시장성. 맞죠? 국지성이잖아. 국지성. 그 다음에 수급 조절 곤란. 맞고요. 그 다음에 비조직성. 맞고요. 비공개성도 맞고요. 비표준화성도 맞죠?
매매 기간의 장기성도 맞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1번이에요, 1번.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5개를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5개가 다 맞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고민했겠죠. 설마 이게 5개가 다 맞는가? 다시 한번 보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출제되는가 하면 15회 때요. 그 어려웠던 해. 합격률 0.7%요. 합격률 0.7%면은 1000명 중에 7명이에요. 1000명 중에 7명이면 500명 중에 3.5잖아요. 500명 중에 4명이면 문과, 이과로 나누면 250명 중에 2등, 전교 2등 이내예요. 문과, 이과로 나눴을 때. 이것도 반수가 많은 학교죠. 반수가 많은 학교예요. 요즘은 한 반이 25명 안 해요. 25명이면 10반인데 전교 1, 2등.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500명이었거든요. 문과, 이과 나누는데 이제 이과가 반이고 문과가 반이면은 딱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 문이과 나눴을 때 전교 1, 2등 하는 애들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15회 때였어요. 근데 이제 출제 오류도 꽤 있었고요. 이렇게 문제를 질문하는 것, 그런 것도 너무 좀 악의적인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시위했잖아요.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막 난리 났어요. 신문에도 뜨고 기사화되죠. 뭐 전국구에서 다 몰려 들어가 가지고 정부 그 과천성사 앞에 거기서 시위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봤잖아요. 또 봤어요. 추가 시험을 봤어요. 추가 시험. 그래서 추가 시험에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죠. 추가 시험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험에 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학원별로 한 명도 안 된 학원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일을 배우더니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대. 그 시험을 합격했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그만뒀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구는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그게 자기의 생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혹시 운전면허증 있어요? 있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조금 거의 장롱면허 수준. 장롱면허가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장롱면허가 많죠. 근데 저희 그 당숙은 60이 넘어서 운전면허를 배웠어요. 지금 80이 다 돼 가시는데 아직도 운전을 해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근데 그 60대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지금은 뭐 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그 한 10몇 년 동안은 생업이죠, 생업.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뭐 지금은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고, 그 이제 국가유공자라, 일단 뭐 그런 것이 나오니까 연금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하면은. 근데 아무튼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격증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해봐야 알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저분이 과연 합격하면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막 여려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잘하더라고. 굉장히 여려서 막 뭐 말하면은 상처받기 쉽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는데, 근데 엄청 잘하더라고. 자, 아무튼,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자, 7번은 이제 효율적 시장이죠.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면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수준의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당연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맞죠? 보다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낮은 단계의 효율성도 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시장이 어떤 형태의 시장이냐 하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또는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유사한 건 아니죠.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게 과거의 우리나라하고요, 현재의 우리나라는 효율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또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효율성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효율성이 나라마다 다른 거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선진국의 그 생산성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생산성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뭘로 판단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공부를 이제 좀 더 해야 알겠지만, 영국에 갔을 때, 이제, 관광을 다니는데, 이제 그게 관광이 무슨 이렇게 패키지 관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이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다니는 거여서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금은 더 볼 기회가 많았어요. 식당, 그 사람들이 다니는 식당에 가보고 지하철도 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런던에서 아침에 일찍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일찍부터 돌아다녀야,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빼니까, 비용을 빼니까. 근데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그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형광 표시되는 이렇게 옷 있잖아요. 이 반사돼서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당이 이렇게 유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다 보여요. 이렇게 밥 먹는 것들이. 다 양식을 먹더라고. 이렇게 썰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9시가 되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딱 9시가 돼야 일을 시작해요. 런던이 도시가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잖아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건물들이 18세기, 17세기, 16세기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있던 그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길도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길에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편도 1차로예요. 편도 1차로. 그 정류소 있는 곳만 약간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류소 있는 데만 이렇게 따로 버스가 서 있는 정도고, 그냥 편도 1차로예요. 근데 이게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면 차선을 막아버리면은 노선 버스가 그리 못 가죠. 노선 버스의 노선이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공사를 밤새 안 해요. 딱 5시 되면 또 마쳐요. 5시 되면 마치고 9시 되면 시작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가정집에서도 뭐 전기 때문에 사람 부르고 하면은 인건비가 엄청 세요. 그리고 일이 세워라 내워라요. 빨리 안 해요. 근데 돈을 더 준다는 거죠. 임금이 우리의 더블. 임금이. 그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작업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나 똑같이 삽들고 푸는 작업이에요. 땅 파는 작업인데 이 임금이 달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그게 어디서 생산성이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서 휘발유 차인데 거기다 경유를 집어넣었어요. 돌아다니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알아두세요. 가솔린 맞냐니까 가솔린 맞대요. 이게 벨사유 궁전 앞이었어요. 근처였어요. 벨사유 궁전 근처인데,
그 이제 구경하고 나오는 길에 이제 기름 넣는다고 넣었는데, 개솔린 맞냐니까 개솔린 맞대요. 그래서 넣었죠. 근데 와이프가 보더니 안 된다고, 그 색깔 아니라고. 그 색깔이 이제 주위에 색깔 표시가 있잖아요. 아니, 개솔린 맞다는데 걔네들은 경유도 개솔린이에요. 개솔린이에요. 예, 휘발유는 unleaded 해야 돼요. unleaded. 레드가 납이에요. 납 있잖아. 납. 레드 하면 납을 첨가하다 이런 의미고, unleaded는 납을 제거했다. 납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납이 없는 이 과거 분사형 unleaded. 무연입니다. 무연. 연자가 납연자예요. 납이 없는 이란 뜻이죠. 무연. 예. 그러니까 unleaded gasoline 해야 휘발유예요. 그냥 gasoline 하면은 경유예요. 그래서 그를 거의 뭐 3분의 1을 채웠는데 어떻게 시동 못 걸죠. 카세트까지 밀어야 돼. 다행히 바로 옆에 카센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다행히 바로 옆에 카센터 있었어요. 밀어가지고 그 넣는 기름 다 빼야 되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빼는데 그 타이어를 빼야 이걸 낼 수가 있어요. 타이어 빼고 열고 다 빼고 다시 휘발유 넣고 한 2시간 걸렸어요. 2시간에 인건비가 10몇만 원이에요. 그 인건비가 우리나라하고는 상상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기름값 들었죠. 기름 날려야 되죠. 예, 순간의 잘못이 몇십만 원 날렸어요. 자, 그런 그 인건비를 볼 때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빼고 이 작업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 어디 생산성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근데 그 임금의 차이, 소득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참 이 공부를 더 해야 돼. 아무튼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효율성이 다른 거는 분명해요. 다른 건 분명한데 그 더 연구하는 거는 제가 이제 학자로 가야 되는 거고, 아무튼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강성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하기가 더 까다로울까요? 강성효율적 시장이 더 까다로울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 더 까다로운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거예요. 다음에 9번을 보시면 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9번의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에 효율적 시장 이론은 원래 주식시장이 정보를 주식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까지 인정하므로 초과이윤의 발생은 인정하지 않는, 말도 안 되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요. 중강성까지만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죠.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투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또는 투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얻는 그 이윤이 애쓰는 노력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결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가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며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1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에 관한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에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을 경우 자원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맞죠? 여기 이제 할당적 효율성.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획득할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 배분된다면 뭐가 달성된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할당 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시장이 상호 경쟁적이라면 우수한 정보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상호 경쟁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상호 경쟁적이다. 상호 경쟁적이라는 게 뭐예요? 다툰다는 얘기죠. 정보 시장이 있으면, 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으면 그 정보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경쟁한다. 상호 다투는 거예요. 자, 그게 뭐가 하면은 어떤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의 가치가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의 정보의 가치가 있는데 여기 상호 경쟁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한테 독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과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사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야, 나 8천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나 8,500 줄게. 더 줄게. 경쟁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경매 생각하면 돼요. 경매. 상호 경쟁적이라면 그 물건의 가치만큼 결국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쟁적이라면. 그러면 이거 결국 얼마에 거래될 거라는 거예요. 1억짜리가 1억에 거래될 거란 얘기예요. 1억의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1억에 거래되고 5천의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5천에 거래되고, 왜? 상호 경쟁적인 과정에서 그 값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격이 결정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억짜리가 1억에 거래된다면 그는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경쟁적이라면 우수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수한 정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딱 그만큼의 가치만큼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 시장과 투자자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시장이 이기려면은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이기려면은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어야 돼요. 자, 근데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 이 소리는 뭐예요?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독점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맞죠? 이러면 이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은 높지만, 약성 또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정보가치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뭐 중요도는 사실 좀 낮은 편이에요.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12번을 풀어드리고 13번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정보가치를 계산하는 거요. 이 정보가치는 정보를 아는 경우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서 요 두 개의 차이입니다. 요 두 개의 차이. 정보를 아는 경우의 가치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가치의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판단해야 돼요. 이 정보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고요. 판단은 지금 해야 돼요. 그 소리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성공과 실패로 나눌게요. 이렇게 그냥 개발이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성공 실패로 나누어서 되면은 얼마라 그랬어요? 2,100만 원이고요. 안 되면은 630이에요.
자, 이 확률이, 될 확률이 60%, 안 될 확률이 40%죠. 자, 그래서 1년 후의 예상이 이렇습니다. 1년 후 예상이. 확률은 이렇고요. 할인율은 몇 %예요? 할인율은 5% 정해야죠. 자, 그러면 1년 후에 예상되는 것을 정보를 모르는 경우를 먼저 해볼까요? 정보를 모르는 경우를. 모른다면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럴 가능성과 이럴 가능성을 모두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100 곱하기 0.6 더하기 630 곱하기 0.4 해야 되죠. 자, 이거는 언제 가치예요? 1년 후의 가치죠. 1년 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은 1.05로 나누기 해야 되죠. 자, 이거는 1260, 여기는 4312, 462, 25, 252. 1262와 252 하면은 1512인가요? 1512 되나요? 이거를 1.05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1400 얼마 나오죠? 1442인가요? 1440. 맞죠? 자, 모르는 경우는 사람들이 이거를 현재 가치로 얼마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1440으로 판단해요. 평균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거 정보를 안다면은, 이 말이에요. 안다면. 정보를 안다면 이렇게 되는 걸 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2100이 되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2100. 그럼 이걸 무시하는 거죠. 정보를 아는 사람은 이거 21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하는 거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1512만 원짜리네 이렇게 1년 뒤에. 1년 뒤에 2100이니까 현재는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은 이거 2000짜리인데 다른 사람들 몰라서 이렇게 거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560이죠. 이게 바로 정보 가치인 거죠. 됐나요? 자, 그게 이제 정보 가치 계산이고, 다음에 13번 열어보시고요. 기출문제에서는 그 14번은 열어보시고 넘어가시면 15번, 16번을 좀 보겠습니다. 15번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당연히 지역성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비공개성, 비조직, 비표준화성, 이런 것들은 개별성과 관련이 있죠. 비가역성이라기보다는 개별성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거는 준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시장 실패 원인이잖아요. 왜곡불비할 때. 그래서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가격 형성의 왜곡이라는 게 결국 자원 배분의 왜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격 보고 행동을 하잖아요.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자원이 왜곡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이것도 또 비가 더네, 비가 더.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 소리가 뭐예요? 비탄력적일수록이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파를수록이니까 가파를수록 가격은 변화가 크죠? 맞아요, 아니에요?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폭은 크다. 하락폭은 커지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제 그때 공급을 증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가격 변화폭이 큰지 작은지를 먼저 확인하고, 크다고 했잖아요. 크다고 했는데 하락폭이잖아, 하락폭.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격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의사결정 지원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의사결정 지원 분야, 부동산에서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 의사결정 지원 분야고, 또 감정평가 이런 것도 의사결정 지원이에요. 그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뭐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공법적, 사법적 제한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입지로는 저 뒤에 걸 다 하고 와서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인데, 요거는 이런 정리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까지 풀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토지시장에 개입하면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면은 주택정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 하나는 정부의 개입 수단. 자, 요거는 이제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요거는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느냐, 요 필요성을 근거, 이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이렇게. 자, 요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있죠. 자, 시장 실패를 수정. 시장 실패가 뭐라고요?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죠.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측면?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 목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는 지문으로만 한두 개 나왔어요. 정답 지문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10문제 전부 다 나왔어요. 10문제. 여기서 10문제가 출제됐는데 최근 10년간 10문제 모두 다 여기서 출제됐고요. 여기서는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개입하느냐? 수단이죠, 수단. 개입하는 수단은 6문제 출제가 됐는데, 그 6문제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죠. 토지 이용 규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에서 일단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간접이 있죠. 직접 개입이 있죠. 직접 개입에서 수요 공급자 역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토지 비축제도, 토지 비축하는 거죠. 또 토지 수용, 강제로 취득하기는 하지만 수용하는 것, 또는 공급하는 것, 토지 공영, 택지 공영 개발, 택지를 공적 주체가 개발해서 공급해요.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런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수량 통제라고 하는데, 가격 통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상한제죠. 분양가를 상한, 임대료 상한. 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 이걸 가격 통제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이에요. 그죠? 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여기서는 출제된 적이 없고, 이거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죠.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이 알아서 쓰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토지 비축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이론적으로 질문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좀 해둬야 되고요. 토지 비축제도는 한 3번 정도 언급이 됐어요. 여기서는 뭐를 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시장 실패를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그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 시장 실패의 원인에 뭐가 있고요. 외, 공, 불, 비 이렇게 외부 효과 있죠. 또 공공재 있고요. 불안전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가 있죠. 외공불비. 자, 이 외부 효과는 내부 외부 할 때 시장 외부란 의미죠. 시장 내부 현상은 대가를 주거나 받는데, 시장 외부 현상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요, 제3자에게요? 거래 상대방이에요, 제3자에게요? 제3자에게죠.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못 받는 거는 정예 외부고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못 받는 거, 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부의 외부라 그러죠. 자, 이런 거는 괜찮은 건데, 혜택을 주니까, 편익을 주니까. 뭐 때문에 문제예요? 얘는 그렇게 생산이 안 돼요. 그런 물건들은 과소 생산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생산되면 좋은데, 생산이 안 되니까 문제에서 주로 보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다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를 해야 돼요.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다음에 공공재, 여기는 이제 더 들어가야 돼요. 이 10문제 출제된 것 중에서 외부 효과에서 5문제 출제됐어요.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10문제 중에. 그러니까 공공재는 이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는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얘네들은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이 중요도의 강약이 다르죠. 공공재는 등대가 대표적이라 그랬죠. 이 등대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이 있죠. 특히 이 비배제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죠. 그리고 불안전 시장은 뭐예요? 독과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요. 얘네들도 과소 생산이에요. 이럴 때는 정부가 또 독과점을 규제를 해야 돼요. 규모의 경제가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은 여기 독점,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된다. 오늘 문제였나요? 오늘 문제 있었잖아요. 다음에 오늘 그 비대칭 정보, 아까 여러 번 나왔죠. 비대칭 정보를 다른 말로 불안전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도 다 이런 이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 정부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말이
효율성 상실이란 말과 같고요.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말과 같아요.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장 실패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이제 한 단락이 됐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워낙 중요하니까 또 해야 된다 그랬죠. 외부 효과에서 정예 외부, 부예 외부 이렇게 나누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정예 외부든 부예 외부든 모두 다 생산 과정, 소비 과정 다 발생할 수 있고요. 과소, 과다 생산, 보조하고 규제하고 보통 이런 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핀피 현상 나타난다고 했어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들에 와주세요 하는 거. 요거는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큰 반면에 이쪽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이런 거는 이제 공공재잖아요. 사실은 공공재가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해요.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시멘트 공장을 규제했을 때 인근의 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 증가. 시멘트 공장을 규제했을 때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 시멘트 시장을 규제했을 때 시멘트 공장은 공급 감소. 맞나요? 그리고 시멘트가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을 규제해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건축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맞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는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 그 중에 코주 정리라는 게 있다. 재산권을 부여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웃 주민들한테 부여를 해서 이것이 거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코주 정리예요. 재산권 부여라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이제 틀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세부적인 것대로 더 들어가고요. 일단 기본 틀이고요. 크게 이제 정부가 시장 개입에 개입하는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자, 여기 이제 틀을 나눠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잘 안 까먹어요. 틀을 구조를 알아야 잘 안 까먹습니다. 구조가 안 잡히면은 잘 까먹으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에 정리한 거고요. 다음 주는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문제풀이가 다음 주는 얼마까지 예정돼 있죠? 158쪽까지인가요? 158쪽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뒤에 이제 어려운 파트가 있으니까, 감정평가론이 있으니까, 앞에서 부지런히 나가면은 뒤에 감정평가 파트에서 조금 더 시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됐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